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잘 사는 흥부님을 모시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잘 사는 흥부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사는 흥부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분위기가 네. 많이 안 좋잖아요. 네네네. 안 좋은데 여전히 좀 우리 흥부님은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니 뭐 지금 구국성에서 하는 정규 강의 하고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지금 강의 잘 하고 있고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제가 여기 부지런 카페에서도 앵콜 공연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네. 했었고 신속통합기획은 일단 올 연말에 발표가 2차 후보지가 발표가 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중단을 했고 네. 이제 올 10월에 2차 후보지 발표 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임장을 다닌 다음에 네. 또 여기 부지런 카페에 와서 네.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잘 사는 흥부님하고 금리 이야기를 좀 한번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요즘 뭐 금리가 네. 워낙 초유의 관심사예요. 네, 아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금리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네네. 일단 우리 흥부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흥부님도 금융권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내가 부동산을 하지만 네. 그 나름대로 금융기관에서 뭐 했다.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00년도에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해서 금융권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은 뭐 HSBC 은행에서도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차타드, 그다음에 이제 현대카드캐피탈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현대에서 근무할 때 여기 부룡님께서 제가 7층에서 근무했었고 여기 부룡님께서 9층에서 근무하셨었고 지금 아마 현대캐피탈카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둘이 거기 근무했던 선배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그 무슨 사업 계획을 짜거나 할 때 맞습니다.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계획 짜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금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것저것 네. 뭐 보고 챙기고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일단 사상 초유의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가 4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와, 75bp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 있을 때도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이 부동산 시장마저도 엄청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매매가, 전세가 엄청나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흥부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금리 인상, 이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되는 속도나 그다음에 그 폭을 보고 저도 사실 조금 많이 놀래긴 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가 부동산이 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 그 방향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네. 다만 이제 뭐 상승장에서 금리가 하락이 되면은 그 상승 속도나 그 상승 기울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제 하락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또 마찬가지로 속도나 그 기울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순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오르던 부동산이 꺾이고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 실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금리가 상승기에 있었지만 그때 아파트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올랐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금리가 하락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있었지만 그때 그럼 부동산이 올랐냐? 서울 부동산 시장 그때 이제 굉장히 좀 한 3, 4년 되는 약세장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일단 전 정부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규제들을 쏟아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투자자들은 지금 뭐 움직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뭐 취득세 중과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일 수 없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마저도 각종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꽁꽁 손발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부동산을 설명함에 있어서 금리로 다 모든 걸 설명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메인 이슈는 우리가 금리가 메인 이슈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미국 금리가 어차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준금리도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일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략을 좀 짜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 있는 툴을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게 메인이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소개시켜 주시기 전에 11월 3일이었죠. 네. 11월 3일 날 미국이 연준에서 사실 저도 0.75까지 올릴까? 잘하면 0.5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0.75를 보고 좀 놀래긴 했었어요. 네네. 거기다가 또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네. 예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또는 올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스리슬쩍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올릴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지난 11월 3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75bp가 올랐는데 네. 뭐 이따가 제가 잠깐 과거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75bp 정도가 오를 거라는 거는 한 열흘, 20일 전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네. 그러면 잘 사는 분은 지난주에 그렇게 75bp가 올라갈 거를 너가 어떻게 알았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충분히 판단해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 네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죠.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릴 건데,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서 어떤 신문 기사가 나왔는지만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파월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면, 제가 이 툴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9% 네, 대출금리 9% 시대 올까? 진짜 너무 많이 오르는데, 여튼 모든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똑같이 미국에서 금리를 75bp를 올렸을 때 그 현상을 놓고 어떤 기자는 좀 긍정적으로 기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75bp가 올라가지만 앞으로는 이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면서 내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공포를 조장한 지금과 같이 대출금리 9% 시대에 올까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사를 보면 아무래도 그 기자가 쓴 기사의 뉘앙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다가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럼 지난주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대출 금리 9% 시대에 올까라고 하면서 좀 키워서 보면 이제 드디어 4%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4%까지 올라간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에서 해서 금리를 3.0에서 3.25, 3.7에서 4.0까지 75bp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기사의 중간에 보면 국내 기준금리가 4%가 되면,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고 네. 미국이 4%가 됐으니까 이제 1%포인트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준금리가 4%가 되면 대출금리는 9에서 10%까지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기사 밑에 보면 개인이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공포스럽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했으면 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구글 창에 들어가셔서 Fed Watch Tool이라고 여러분들이 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Fed Watch Tool이라고 검색을 하면 CME Fed Watch Tool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Fed Watch 도구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한글 버전으로 나왔구나. 네.
번역하는 걸 바꿔놨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예, 예. 이게 항상 영문으로 나오다가 지금 제가 깜짝 놀랐네. 지금 한국말로 나와가지고. 네. 일단 CME 그룹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생 상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이제 CME에서는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라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도표나 아니면 연준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들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가시성 있게끔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런 표가 나오는데 이 네. 표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들 네.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 타겟 레이트 보면 커런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커런트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날짜가 쭉 써져 있죠. 네. 그러면 2022년 12월 14일 순서는 이제 영문이다 보니까 좀 바뀐데 네. 올 12월 14일에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여기 도표에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커런트 타겟 레이트라서 지금 지난주에 75bp를 올려서 미국 금리가 상당 기준 4%입니다. 네. 지금 현재. 네. 근데 12월 14일 날 가면 상단 기준 4.5%가 될 거다라고 예측되는 게 56%. 한 57%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상단이 4.75, 그러니까 이거는 75bp를 한 번 더 올리는 거죠. 아까가 상단이 4.0이었으니까. 4.0이었으니까. 네. 예, 지난주에 4.0으로 한 번 올렸고, 자, 12월 달에 보니까 한 번 더 올릴 것 같은데, 네. 12월 달에 상단을 4.5로, 즉 50bp를 올릴 확률이 56.8%. 그 다음에 상단을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5번째를 해서 4.75까지 갈 확률이 43.2%라는 얘기죠. 그리고 43.2%도 상당히 많은 많은 비율이네요. 네,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딱 놓고 봤을 때, 12월 달에도 빅스텝이 됐던, 자이언트 스텝이 됐던 한 번 더 오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가 바뀌거든요. 네. 그럼 오늘 시점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에 상당 기준 4.5%, 즉 50bp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1차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요거 외에 밑에 표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보면은 표가 또 있네요. 네, 표가 있는데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 오늘 내가 봤을 때 올 연말에 상단이 4.5가 갈 확률이 56.8이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이 확률도 계속 변해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변했겠죠. 예, 그 변화의 흐름이 밑에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요 막대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네. 이 밑에 도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now 지금이 지금 여기 보면 56.8이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요 숫자고 네. 요 숫자고 그 다음에 43.2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라는 거죠. 그랬는데 한 달 전에 봤을 때 한 달 전에 올 12월 달의 기준금리는 4.25 상단이 4.25라고 생각한 확률이 13.4였던 거죠. 네네. 그런데 상단 4.25는 한 달 전, 지금 일주일 전, 하루 전이거든요. 네. 점점 낮아서 이제는 없어졌죠. 4.25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 이상 올리겠다. 그렇죠. 네. 그 이상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요 56.8. 네. 56.8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3.1로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올 연말에 기준금리 상단이 4.5% 갈 거다라는 게 63%였는데 네네. 이게 일주일 전에 확 떨어졌죠. 그러네요. 네, 떨어지다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다시 이 포션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한마디 또 했거나 또 주변에서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또 떠들어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기 CME 그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 그룹에서 하는 무슨 로직이 좀 있는데 그 로직은 뭐 홈페이지에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상단 4.75로 가야 되겠다는 게 23%에 불과했는데 네. 이 23%에 불과했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가서 이렇게 살짝 꺾이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러면 오늘 시점에 봤을 때 어쨌든 12월 달 상단이 4.5일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지만 네네. 이 포션이 변하는 흐름을 놓고 보면 네. 4.75도 배제할 수 없다. 미일 한 번 더 세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빅스텝 지금 현재로서는 12월에 빅스텝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네.
자이언트 스텝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 12월 달에 지금 현재 확률로 봤을 때는 4.5. 근데 지금 이 4.75가 될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하루 전보다는 꺾이기는 했지만 네. 그러면 4.75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도표에서 말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몇 주간 또 이 4.75가 걱정이 되면 조금 이렇게 나우가 계속 바뀌니까 네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확률이 좀 떨어지겠구나,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아, 네. 빅스텝이겠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이걸로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과거, 이게 조회할 때마다 막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조회했을 때는 데이터가 어땠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바로 옆에 2023년 2월 1일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날짜의 확률이 다 나와 있어요. 미래네요. 네, 미래 거를. 자, 그런데 내년 2월 1일을 볼게요. 네. 내년 2월 1일을 클릭을 딱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12월 달에 지금 몇 pp를 올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현재 상단은 4%인 거죠. 근데 내년 2월 1일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냐 보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올리는 거죠, 내년 2월에. 4.75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서 이후에도 25bp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년 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 5%까지 갈 거고 만약에 12월 달에 50bp를 올리는 빅스텝을 하게 되면 2월 달에는 한 번 더 빅스텝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고 0.5, 0.5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75bp를 올리면 네. 2월에는 베이비 스텝 이 0.25%를 올리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년 2월에도 역시 금리는 또 올라간다는 거죠. 보면 지금 현재는 상단이 5%가 될 확률이 가장 높죠. 네. 그 다음에 4.75와 5.25는 현재 비등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요거는 지금 시점이니까 밑에 흐름을 좀 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률이 가장 높은 5%를 놓고 보면 5%는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확률은 21.9%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 5%가 될 확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5.25%는 아예 한 달 전에는 0%였는데 네. 이 숫자도 증가를 하다가 아까 12월 달 것도 봤지만 오늘 나우에 오면서 살짝 떨어지는 감은 있는 거죠. 그럼 예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2월 달 여기 네. 우리 2월 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달 전에는 2월 달에 상당 금리를 4.75로 생각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었는데 네. 결국은 이 포션은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렇네요. 예, 그 말은 그러니까 상당 기준 4.25는 뭐 거의 없었고 4.25나 4.5나 4.75를 생각했던 이 표들이 어쨌든 다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비중이 점점 아래로,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걸로 그렇죠. 예, 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앞으로 계속 인상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3월 달이죠. 3월 23일, 22일인가? 22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3월 달에도. 3월 달에 가면 5.25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두 박스는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머지 박스들은 회색으로 덮여 있잖아요. 네. 이 회색은 그렇게 정확도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회색은 그냥 흐름 정도만 체크하는 걸로 sa용을 하시고 앞에 있는 하얀 색깔 두 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시되 이 전체적인 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타겟 레이트 밑에 보면 여기 probabilities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런 표가 나오죠. 요 표는 뭐냐면 아까 우리 12월 달에 봤을 때 상단이 4.5가 가장 확률이 높았었잖아요. 네네. 아까 보면은 여기서 12월 달에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게 56.8이 4.5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4.5. 그 다음에 내년 2월 달에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네. 내년 2월 달에는 상당 기준 5%.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5.25까지 오르고 네.
그 상단 기준금리가 쭉 유지가 되다가 네. 그다음에 11월 달부터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조회했을 때 이 네. 파란 색깔이 네. 여기까지 칠해져 있었어요. 11월 달까지? 예, 예. 오늘 좀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단 기준 5.25가 11월 달까지 가장 확률이 높고 12월 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어제 표는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부룡님 채널에 나와서 제가 할 때 보면 오다가 지금 9월 달, 11월 달에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금리 인상 폭이나 이런 게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우려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그렇게까지 올린 상태로 갈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반영된다고 저는 지금 느낌이 오는 거고 네. 아까 뭐 잠깐 우리가 여기서 또 봤었지만 이게 제가 오늘 저렇게 또 바뀌었는지는 오늘 지금 제가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4.75의 확률도 보면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한 15일 전, 보름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건 이제 제가 옛날 블로그에 네. 제 블로그에 가면은 그때 제가 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요게 제가 언제 쓴 거냐면 이제 10월 26일 날 쓴 거거든요. 제가 10월 26일 날 이 페드와치 2를 조회를 했던 기록이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13일 날 금리가 올랐으니까 10월 26일 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쭉 내려보면 지난주 금리를 올렸을 때 요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시점이 보면 10월 26일이거든요. 네. 그럼 10월 26일이면 이때 이미 11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13일 날 75bp를 올릴 확률이 지금 90%가 훨씬 넘죠. 네. 예, 그래서 이 시점에는 75bp가 올라갈 거라는 걸 이미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10월 달에 조회했던 표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달에 제가 조회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12월 14일 날의 확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상단 4.75가 확률이 제일 높았었어요. 네. 10월 달만 하더라도 12월에 되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75로 갈 거다라는 확률이 매우 높았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4.75에서 4.5로 살짝 좀 내려온 감이 없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언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 쪽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지 뭐 그것까지 이제 뭐 경제학 석사들이나 박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2월 달 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 거를 봐도 이게 이제 제가 10월 달에 2월 1일을 조회한 거거든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 기준 5%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5%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2월 달은 상당 기준 여전히 이건 5%가 높네요. 5%가 높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75bp로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됐고 12월 정리를 하자면 4번까지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됐고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빅스텝 50bp의 확률이 현재는 높지만 어쨌든 75bp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 초에 약 지금 확률로 봤을 때는 상당 기준 5% 또는 5.2%까지 갔다가 금리는 그 기울기 자체는 좀 꺾이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올라갈 거는 확실히 맞아 보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겠는데 네. 저는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네, 그런 네.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긴 하겠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놀라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고 뭐고 좀 시장이 다 엉망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월, 12월에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5.5%에서 5.25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를 어느 정도는 최대한 네.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상단을 지금 어느 정도 보이는, 그렇죠.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75bp씩 올라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도대체 이 끝은 어디야? 그리고 나오는 기사들에 막 휘둘리고 그다음에 뭐 멘탈이 흔들리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 페드와치 2를 보시면 그래도 이게 그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가 살짝 좀 눌려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내년에
고점이 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 때쯤이면은 좀 떨어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고 네. 어느 정도는 보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될 거고 그러면 각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자산 운용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전략을 각각 개별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툴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 같아서 네네. 예, 그 부지런 TV 시청자분들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이 내용이 처음에 보는 데는 좀 어색하고 좀 헷갈릴 것 같기는 해요. 네. 헷갈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 익숙해질 것 같고 네, 또 네. 이제 저도 지금 같이 얘기하면서 했지만 상당히 뭐 뻥 뚫려 있는 느낌의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아니라 네. 뭐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이거 계속해서 꾸준히 봐도 좀 도움이 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제 너무 앞서 나가긴 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올리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일단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면서 물가가 잡힐 것이라고 보고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도 금리를 쫓아서 올리겠지만 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조금 정해질 수도 있겠구나.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또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호주가 금리 인상한 거 보니까 네, 네. 그대로 따라가질 않고 네. 자기네들 사정이 좀 그랬는지 맞아요. 덜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서 올려서 자금 유출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안 좋게 되는 상황이면 그만큼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보다 덜 올릴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런 부분도 약간 좀 긍정적인 효과 생각은 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금리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계속 올리기에는 사실 우리 개인 자산의 변동금리 포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많은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금리는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도 좀 신중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미국의 금리의 흐름은 현재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하나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네. 뭐 점도표라 그래서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이 올 연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점도표를 뭐 찍기는 하는데 네. 그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페드와치 툴에서도 점도표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기는 해요. 네. 여기 닷 플라트에 가면 여기 차트가 있고 요게 점도표인데 이 페드와치 툴에 있는 점도표는 지금 시점 하나밖에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 연준 위원들이 연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찍는 흐름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그것도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네. 자, 그것도 똑같이 구글에 가서 이번엔 그냥 페드 미팅이라고 치면 이렇게 페드 미팅 캘린더스 앤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영어로 한국말로 바뀌니까 되게 좋다. 네, 저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꿔놨죠. 그렇구나. 항상 번역.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는 다 보실 필요가 없고 네. 여기 보면 이제 369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요 PDF라고 있어요. 요거 영문 버전으로 가도 프로젝션 머티리얼스 그래서 밑에 PDF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딱 찍으면 3월 달에 미 연준 위원들이 올 연말, 즉 2022년 연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거냐를 점을 찍어 놓은 테이블이 나와요. 네. 바로 요게 점도표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올 3월 달에 미 연준 위원들은 여기에 점이 가장 많이 찍혔죠. 5개가. 이게 지금 보면 2022년 연말 금리, 네. 23년 연말 금리, 24년 연말 금리, 그다음에 롱텀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 뒤에 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 22년을 보면 될 것 같고 즉 2022년 3월 달에 미 연준 위원들이 2022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거다라고 점 찍은 게 바로 요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점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데 요 금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 끝으로 가면 여기가 1.5%고 여기가 2.0%니까 여기 1.75%가 되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올 연말에 1.75에서 2.0% 사이에 갈 거다라고 다수가 찍은 거죠. 네. 근데 실제 많이 틀렸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저도 지금 4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3월 달을 봤고 6월 달에 어떻게 찍었냐.
똑같이 PDF로 들어가면 아까와 똑같은 파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6월 달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올 6월에는 올 12월에 금리가 얼마 정도 갈 거다. 여기에 지금 다수가 찍혀 있죠. 네네. 시간이 가면 점점 오릅니다. 여기 보면 아까는 1.75에서 2.0 사이였는데 이제 3.25에서 3.5 사이에 많이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 PDF를 가면 더 올라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다수가 여기에 찍었죠. 그럼 이 금리는 4.25에서 4.5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3월 달에 점도표를 찍으면서도 실제 지금 아까 그 예상했던 금리랑 비교했을 때 보면 괴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페드와치 툴에서 보면은 뭐 아까 하얀 색깔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보시고 네. 2023년도 금리 예상되는 테이블이 쭉 옆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까 파란 색깔로 찍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참고를 하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점도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되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고, 네, 왜냐면 맞습니다. 22년 초에 예상했던 거와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났지만 네, 차이가 시작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모르는 거죠. 거니까 오히려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데 있어서 미국도 어떤 선을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지금 현재는 한 5%에서 5.25 정도. 그렇죠. 여기가 상방이겠구나. 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역시 더불어서 거기에 연동하는 우리나라 금리 역시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구나. 네, 또는 네. 그보다 좀 줄겠구나. 네. 뭐 이 정도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페드워치 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보다 금리는 더 올라간다. 오른다. 네, 그리고 그 금리의 오름은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오를 거다. 하지만 2월 달에 오르고 정점을 찍으면서 내려갈 흐름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르는 폭은 점점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내가 내는 이자보다 그 이자는 더 오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에 정점을 찍게 될 확률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것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게 그만큼 좀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을 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그 금리의 흐름을 봤어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확실히 될 거다. 문제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각자 포지션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문제는 영끌이에요. 그렇죠. 네,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뭐 저도 책에다가는 써놨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건 무슨 투자를 하건 그 본인이 캐시플로우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사실 영끌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서 뭐 투자를 했건 아니면 자가를 샀건 한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현재에 납입해야 될 그러니까 이자를 납입해야 될 여력이 지금도 너무 벅차다,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과감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한 판단을 해야 네, 과감한 판단이라는 건 정말 손절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금리 이자 부담이 지금 당장 꺾일 확률은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의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버텨낼 수 있다. 네. 내가 대출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여러분들의 캐시플로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거기서 뭐 생활비 얼마 쓰고 이자를 얼마 내고에 대한 그런 캐시플로우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질 건데, 네. 그게 앞으로 좀 더 내년까지는 타이트해질 거니까 지금부터 소비를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뭐 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소득 자체는 뭐 일정할 테니까 네. 거기서 지금부터 소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부를 좀 하셔서 견뎌내는, 왜냐면 이자는 계속 오를 거니까 견뎌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무주택자가 됐던 유주택자가 됐던
그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테 좀 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왜냐하면 뭐 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사실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기는 결국 위험 플러스 기회잖아요. 네. 근데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보려고 하지 않죠. 그 위기 속에 있는 위험에 두려움을 떨고 그다음에 그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왜냐하면 사람은 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99명일 거고 이제 1명 정도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네. 지금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디선가 또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불용 TV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한 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뭐 어떤 공격적인 투자의 스탠스를 갖고 가시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도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그 폭이 줄어들지언정 내년에도 금리가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발빠르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인 거고 네. 뭐 그래서 사실 저도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좀 노력 중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다 갈아타기 수요실 거예요. 이미 이제 투자를 좀 해놓고 현금을 보유한 것보다 부동산 자산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확실히 현금을 지금 당장 보유하신 분보다는 이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한 템포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아타기는 매도를 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금 보유하신 분들보다는 좀 늦춰지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그 15억 이상 대출 초과 그 처분 조건이나 무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분양 보증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 사실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이 정책들이 드라마틱하게 시장을 변화할 수 있는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금리가 또 워낙 높아요 말이죠. 그렇죠. 네. 워낙 높으니까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사실 이 금리가 지금은 사실 이 장에서 투자자들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뭐 취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갈아타기랑 무주택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무주택자들도 사실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주택자 중에 내가 현금이 막 잔뜩 있어서 딱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분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무주택자분들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나올 거고 네. 부동산이 앞으로 뭐 오르는 방향으로 될지 다시 꺾이는 방향으로 될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거래량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씩 살아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자산을 처분을 하고 더 상급지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내년이나 내후년 시점에 좀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회피할 필요는 없다. 역근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뭐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손절하는 게 맞아 보이고 견디기 힘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네.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지만 현금 보유자라든지 또는 이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급하지만 않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옛날 생각을 또 돌이켜 보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전 그 전까지 리먼 브라더스가 그냥 괜찮은 회사 정도만 생각했지 걔네가 그렇게 무너질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심리가 막 위축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났나요?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금리 급격히 내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풀고 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집값 오르더라고요. 바로 반등이 됐죠. 네.
그랬던 거 생각하면은 네네. 분명히 그렇게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돌이켜 놓고 보면 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도 반등이 좀 빠르게 오고 네. 예, 보통 이제 뭐 우리 IMF 때도 그렇고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좀 빠른 반등이 오고 오히려 서울에 이제 뭐 그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해서 2010년 초반부터 이제 좀 지리한 조정장이 네네, 맞죠. 사실 그때가 훨씬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게 조금씩 내리면서 길었으니까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어쨌든 서울에는 지금 2025년까지는 공급이 없다는 것 자체는 팩트니까 그때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과거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좀 비주류에 속하는 그 투자 영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없다라는 건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것들이 다 입지가 뭐 물론 외곽도 있지만 되게 좋은 곳에 입지가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정도까지의 이슈가 없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번 장에서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서 거래량이 좀 살아날 때 적절히 매도를 하시고 상급지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금리가 보통 상승을 하게 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당분간 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재개발들. 그렇죠. 재개발들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 하락장을 놓고 봤을 때 원래는 하락장에서 재개발, 특히 재건축보다 재개발 물건의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이 너무너무 이상한 게 서울 외곽에 있는 재개발지의 물건은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의 상급지, 그러니까 뭐 재개발로 따지면은 탑5라고 찍으면은 뭐 한남, 성수, 노량진, 흑석, 부가현, 뭐 저는 요 정도 찍는데 네. 이쪽의 물건들은 정말 물론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네.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은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말은 앞으로 뭐 지금 3기 신도시 얘기 나오지만 뭐 앞으로 4기 신도시가 됐든 5기 신도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입지에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체제가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한남 뉴타운 2구역 시공사 지난주인가 결정 났었잖아요. 대우인가요? 대우로 네, 결정 네. 났는데 와 진짜 제가 놀랬던 게 롯데랑 대우랑 서로 자기 뽑아달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보통 우리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 분담금 빵빵백이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네.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 빼고 이제 나머지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이라는 거를 통상은 일반 분양자들과 똑같은 스케줄에 10% 내고 60% 내고 잔금 30% 내야 되는데 지금 다 입주대로 몰아놓은 거를 우리가 흔히 빵빵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네. 한남 2구역 시공사 경쟁 붙었을 때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빵빵 4년 뒤백. 그러니까 입주할 때도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있다가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은 비딩 붙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감정가에 150% 해준다는 거죠.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가 10억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주비 대출을 15억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감정가 작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최저 이주비 대출 보장제 그래가지고 10억까지는 무조건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확실히 양극화가 많이 온다라고 느끼는 게 네.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뭐 좀 다른 이슈긴 한데 지금 채권 가격, 채권 시장도 좀 뭐 레고랜드 사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금리가 오르면서 PF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금 조달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시공사가 막 이렇게 붙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재개발 지역도 있는 반면 그런 정말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알아주는 급지는 서로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 한남뿐만이겠냐는 거죠. 성수도 그렇고 부가현도 그렇고 노량진도 그렇고 흑석 다 그럴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말 초우량 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는데 의외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수동 같은 데 보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인가?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120억인가 130억에 실거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갤러리아 폴에도 지금 신고가를 찍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트리마제 같은 경우 시세 보면 지금 거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이제 실거래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찍혔잖아요. 네. 그럼 쭉 찍히다가 지금 네이버 호가는 다 밑에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쭉 찍히다 네이버 호가는 밑에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트리마제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트리마제는 쭉 신고가 찍다가 올 5월 달에 38억 9천을 찍고 최고 신고가를 5월에 찍었는데 네이버 쳐보면 호가가 지금 41억, 42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지들은 더 이상 앞으로 주택 공급함에 있어서 대체 부지가 없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해서 그런지 아 이런 핵심 입지의 재개발은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투자 시장이랑은 또 많이 달라졌던 거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서울의 주요 입지, 뭐 흑석, 사실 흑석이 그나마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런 곳들조차도 그 어쨌든 좋은 곳이니까 네네.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외곽들 같은 경우는 외곽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폭이 아파트만큼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사실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서울 외곽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서울 외곽지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좀 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어떤 데들이냐면 네.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이 되게 작은 사업장. 적은데 왜냐하면 일반 분양이 적다 보니까 조합에 들어올 수입에 한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곳들의 하락폭이 커요. 그런데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좀 높은 곳들, 네. 그런 곳들은 하락하는 데의 방어선이 아까 전자보다는 확실히 세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 그럼 아마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미분양 나고 앞으로 그 아무리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많아 봐야 그거 미분양 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의 조합원 분양 신청 뭐 관리 처분 인가 정도 간 사업장들을 보면 보통 향후 뭐 짧게는 2, 3년 많게는 뭐 한 4년 뒤에 있을 일반 분양가를 미리 조합에서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거든요. 네. 그 책정을 가지고 이제 비례율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정상적인 조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주변 신축 시세에 대략 50에서 60% 정도의 일반 분양가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합에서 책정해 놓은 일반 분양가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재개발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질환장애 경험이 있는 분들 특히 이런 소리를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물이 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책정한 곳들, 네. 이런 곳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가 될 수가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높고 일반 분양가를 조합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해 놓은 곳이라고 하면 네.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PF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의 공급을 더 늦추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공급 부족은 결국에는 언젠가 상승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에 이제 둔촌주공 일반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되겠느냐? 일단 불용 생각은 어떠세요, 둔촌주공? 저는요, 솔직히 저는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저는 사실 지금이 좀 어려운 장이기는 하는데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네.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을 성공한다고 해서 시장이 확 바뀌진 않겠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미리 사인은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평당 3,900이 될지 뭐 3,600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용 면적 8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한 12억, 13억 요 수준인데 그럼 둔촌주공보다 훨씬 급지가 떨어지는 뭐 같은 강동구에서 보면 둔촌주공보다 고덕동은 입지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대장 신축 아파트는 그라시움이라는 곳인데 거기 전용 면적 8사를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보면 그냥 뭐 한 17억?
뭐 17억 정도, 17억, 18억 정도의 네이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 입지가 떨어지는 고덕동에 있는 그라시움보다도 일반 분양가가 5억 정도 싸다는 거잖아요. 뭐 4, 5억 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적정 가격이라고 하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분양보증 9억에서 12억 올린 것도 둔촌주공을 위해서 그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저도 분양이 잘 될 것 같고, 높은 경쟁률로, 워낙 가격이 싸니까 높은 경쟁률로 이게 잘 완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시그널은 그 부분에서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둔촌주공을 보면서 그 어떤 분은 거기서 기회를 보고 어떤 분은 거기를 좀 배합하고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어떤 입지, 둔촌주공의 그 위치가 지금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대 자체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가격이 훨씬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라시움이나 헬리오시티나 네. 이런 것들과 분명히 비교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 정도는 떨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안전마진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여기에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지만,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둔촌주공은 사실상 오히려 완판이 되거나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놀랄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정도로 이 바닥에는 기초 수요가 탄탄하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장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둔촌주공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아까 사실 얘기가 약간 세긴 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 개편이 되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판단이 들고,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정말 폐지까지 돼 버린다면,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근 신축의 일반 분양가를 한 50에서 60% 잡아놨던 걸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합의 수입이 늘어날 거고, 그럼 결국은 조합원의 이익으로 갈 건데, 결국 그럼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많냐 적냐의 사업장에 따라서 가격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서울 외곽에 있는 재개발이니까 나쁘고요, 중심에 있는 재개발이니까 좋고요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당연히 입지도 보되 좀 다른 부분의 요소들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의 초기 재개발, 많이 그 다음에 수도권의 초기 재개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과 관련된 곳들은 조금 시장이 다르고, 여전히 거기는 투자하려는 수요들도 있고, 네. 물건이 나오면은 터무니없이 갭이 크거나 비싸지 않은 이상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재개발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빌라냐 그렇지 않은 빌라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네. 아무리 뭐 가격이 좀 조정된다 하더라도 네. 지난 과거랑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가격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초기 재개발은 앞으로도 조금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브루임 채널에는 그때 얘기를 안 드렸었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초기 재개발 시장의 마지노선을 네. 서울 외곽 기준으로 해서 신축, 전용 면적 8사 기준 신축으로 해서 10억 선이 깨지면 10억 선이 깨지면 초기 재개발 시장도 영향을 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이 10억을 지지선으로 버텨준다라고 하면 네. 이 초기 재개발 시장은 여전히 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근거는 뭐냐면, 요즘에 뭐 얼마 전에 이문 4구역도 그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이랑 협의하고 뭐 쭉쭉쭉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냥 서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략적으로 지금 조합원 분양가 전용 면적 8사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조합원 분양가가 대략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되는 거고, 네. 보통 초기 재개발에 갔을 때 대지집은 한 8평, 9평 정도 되는 아이들의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한 3억 5천, 뭐 요게 지금 적합해 보여요. 그러면 분담금으로 놓고 따졌을 때 분담금이 뭐 한 4억, 막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빌라들이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냐라고 놓고 보면은 뭐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빌라를 사는 가격을 내가 3억이라고 보고 분담금을 한 3, 4억 정도 보면
그 신축 아파트를 갔는데 내가 지불하는 총 금액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서울 외곽지의 전용 84 신축이 10억을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마진이 생기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초기 재개발은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 네. 신통과 모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쭉 얘기해 왔지만 제가 신통 특강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신통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네. 모아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막 해준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원하면 그냥 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끼리 사업을 진행해봐. 그러니까 뭐 어디든 되는데 해라. 뭐 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모아는 좀 이렇게 막 해주려고 웬만하면 그냥 해주려고 뭐 노후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신속통합기획은 이렇게 보면은 각 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후보지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심사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푼다기보다는 네. 꼭 지정을 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게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초기 재개발 시장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고 네. 윤석열 정부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주택 공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금리 얘기 확실히 한동안 오를 것이다. 네, 오를 것이다. 예,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대응할 준비, 전략을 좀 짜셔야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역시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니까 예전과 같이 침체장이 왔었을 때 뭐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니까 조금 나름대로는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네, 네.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잘 사는 흥부님을 모시고 금리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재개발까지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부를 겁니다. 그때 부르게 되면 오셔서 또 좋은 정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